여러분, 안녕하세요.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스마트폰을 몇 시간이나 들여다보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확인하는 메시지, 출근길, 지하철에서 보는 뉴스, 점심시간 SNS 피드, 잠들기 직전까지 스크롤하는 영상들. 우리는 하루 평균 4시간에서 6시간, 어떤 분들은 그 이상을 스마트폰과 함께 보냅니다. 이제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지구 반대편 호주에서 한 가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바로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말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 보호가 정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에서는 호주의 미성년 소셜미디어 금지법, 그 이면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초 호주 정부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발표를 했습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죠.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스냅챗. 우리가 익히 아는 모든 SNS 플랫폼이 대상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들은 미성년자의 가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막대한 벌금을 물게 됩니다. 왜 호주 정부는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걸까요? 통계가 그 답을 말해줍니다. 지난 10년간 호주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장애 발생률이 무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12세에서 15세 사이 여학생들의 자해 시도율이 급격히 상승했고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의 중심에 소셜미디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문화. 완벽해 보이는 타인의 삶과 자신을 비교하며 느끼는 박탈감. 좋아요와 팔로워, 숫자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는 문화. 사이버 괴롭힘과 악플에 시달리는 아이들. 호주 정부는 말합니다.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 정책을 환영했습니다. 자녀가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는 모습에 불안해하던 부모들, SNS 때문에 성적이 떨어지고 대인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걱정하던 부모들에게 이 법은 희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청소년 인권 단체들은 이것이 과도한 통제라고 비판했고 심리학자들은 금지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법이 시행된 후 호주 사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법이 시행되고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호주 멜버른의 한 중학교 상담실에서 상담교사 제니퍼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상담을 찾아오는 학생들의 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긍정적인 신호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SNS에서 벗어나니 마음이 편해진 거겠지라고요. 하지만 곧 그녀는 더 심각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이 상담실에 오지 않는 이유는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른들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14세 여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어른들은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금지하고 차단하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해결해요. 이 말 속에 얼마나 큰 슬픔과 분노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요즘 청소년들에게 소셜미디어는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구들과 연결되는 주요 통로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는 공간이며 때로는 외로움을 달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에게 온라인 친구들은 유일한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는 자신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안전한 공간일 수 있습니다. 시골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 SNS는 넓은 세상과 만나는 창문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차단해버린다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호주 사이버안전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법 시행 후 VPN 사용률이 청소년층에서 무려 300% 증가했습니다. VPN은 가상사설망으로 자신의 위치와 신원을 감추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의 눈을 피해, 정부의 감시를 피해 더 깊은 디지털 지하 세계로 숨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곳이 규제받지 않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공식 SNS 플랫폼들은 그래도 신고 시스템과 모니터링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웹이나 익명 메신저, 검증되지 않은 해외 앱들에는 그런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15세 남학생 제이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이슨은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인스타그램에서 친구들과 사진을 공유하고 댓글을 주고받으며 평범한 10대의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후 친구들과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처음 몇 주는 괜찮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되니까요. 하지만 코로나처럼 갑자기 학교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중 하나가 이사를 가면? 전학을 가면? 제이슨은 결국 친구들이 사용하는 익명 채팅 앱을 깔았습니다. 부모님은 그 앱이 뭔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제이슨은 나이 확인도 없고 모니터링도 없는 공간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눕니다. 그 누군가가 정말 같은 나이의 친구일까요? 아니면 아이들을 노리는 범죄자일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금지가 만들어낸 그림자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은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욕구와 감정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SNS 사용을 금지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느끼는 외로움, 불안,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들 뿐입니다. 실제로 호주의 한 정신건강 클리닉에서는 법 시행 후 청소년 내담자들에게서 특이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퇴행했다는 것입니다. 한 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친구가 내 사진에 좋아요를 안 눌러줘서 기분이 나빴어요 라고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감정을 함께 들여다보고 건강하게 처리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냥 기분이 안 좋아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만 합니다. 감정의 원인을 스스로 차단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능력은 정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아이들이 왜 슬픈지, 왜 외로운지, 왜 불안한지 스스로 알지 못하면 그 감정은 언젠가 폭발하거나 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교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SNS를 금지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누가 더 예쁜지, 누가 더 공부를 잘하는지, 누가 더 인기가 많은지. 비교는 인간의 본능이고 특히 청소년기에는 더 강렬합니다. 오히려 SNS가 없어지면서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더 직접적으로 비교당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에서 좋아요, 숫자로 느끼던 박탈감이 이제는 급식실에서 혼자 밥을 먹는 모습으로 체육 시간에 팀을 못 구하는 모습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달랠 온라인 공간마저 사라진 겁니다. 16세 여학생 에밀리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와서 온라인 친구들이랑 얘기하면 좀 나아졌어.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당한 일을 어디에도 말할 수가 없어. 부모님한테? 그럼 더 걱정하시고 학교에 전화하실 거야. 그럼 난 더 왕따가 돼. 결국 나 혼자 참는 수밖에 없어. 이 일기장은 에밀리가 자해 시도 후 병원에 실려갔을 때 발견됐습니다. 법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법이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법을 둘러싸고 가장 큰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가정입니다.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사이의 간극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40대 후반의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법을 지지합니다. 제 딸이 밤 12시까지 틱톡을 보면서 잠을 안 자던 게 얼마나 걱정이었는지 아세요? 성적은 떨어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이제야 딸이 책을 읽고 일찍 잠을 잡니다. 하지만 그 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해졌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그냥 포기한 거예요. 어차피 말해봤자 안 들으시니까. 전 이제 친구들이랑 연락할 방법도 없고 제가 좋아하는 댄스 영상도 못 보고 그냥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사는 척하는 거예요. 이 대화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사는 척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이가 진짜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연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청소년 전문 상담사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이 SNS에서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부모가 금지하는 사람, 감시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문제가 생겨도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더 큰 통제가 따라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SNS 문제를 넘어섭니다. 부모-자녀 관계 전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육학자 김선영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부모들이 가장 큰 실수는 자신들의 청소년기 경험으로 지금 아이들을 이해하려는 겁니다. 우리 때는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놀았고 전화로 통화했고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SNS는 그 모든 것을 합친 공간입니다. SNS를 빼앗는 것은 단순히 앱 하나를 못 쓰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생활 전체를 차단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세대 청소년들의 84%는 온라인 친구를 진짜 친구로 인식합니다. 그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없습니다. 모두 현실입니다. 하지만 부모 세대의 70% 이상은 온라인 관계를 가짜, 위험한 것으로 봅니다.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SNS의 위험은 분명 실제합니다. 청소년 우울증, SNS 중독, 사이버 폭력, 비교로 인한 자존감 붕괴. 이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지만이 유일한 해답일까요? 전 세계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다른 접근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아이들에게 SNS를 쓰지 말라고 하는 대신 어떻게 건강하게 사용할 것인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알고리즘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조종하는지, 완벽해 보이는 사진들 뒤에 숨겨진 편집과 필터, 온라인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 중독적 사용 패턴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법. 핀란드의 한 학교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행한 결과 SNS 사용 시간은 줄지 않았지만 SNS로 인한 우울감은 40% 감소했습니다. 둘째, 플랫폼 기업의 책임 강화입니다. 금지하는 대신 기업들이 청소년을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겁니다. 연령별 맞춤 콘텐츠 필터링, 사용시간 자동 제한 기능, 괴롭힘 감지 AI 시스템, 정신건강 위기 상황 인식 및 지원 연결. 인스타그램은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일부 도입했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한 청소년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왜 SNS에 집착하는지 진짜 이유를 아는 부모가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중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중독 뒤에는 외로움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소속되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그 감정들을 먼저 이해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금지해도 아이들은 다른 출구를 찾을 겁니다. 실제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규칙을 만든 가정들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는 온 가족이 폰을 거실에 두기, 주말 하루는 디지털 디톡스 데이로 정하기,
아이가 보는 콘텐츠에 부모도 관심 갖고 함께 이야기하기. SNS 사용 시간을 협상하되 일방적 강요가 아닌 대화로 풀기.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SNS를 덜 사용했고 사용하더라도 더 건강한 방식으로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통제당한다고 느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선택이었고 부모와 함께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아예 금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호주의 실험은 우리에게 하나의 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지는 사용을 막을 수 있지만 욕구를 막지는 못합니다. 금지는 문제를 감출 수 있지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금지는 부모를 안심시킬 수 있지만 아이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그저 통제하고 싶은 건가요? 진짜 보호는 아이를 위험에서 완전히 격리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보호는 아이가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혼내거나 더 강하게 가두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우고 함께 길을 찾아주는 것입니다. 디지털 세상은 이미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그 세상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연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어른의 역할 아닐까요? 호주의 실험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 이 정책이 성공으로 평가받을지 실패로 기록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실험 속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도,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도, 찬성하는 부모들도, 반대하는 전문가들도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느끼는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정말로 진심으로 들어봤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듣고 싶은 대답만 들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원하는 건 뭐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리고 진짜로 들어주세요. 설득하려 하지 말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세요. 어쩌면 그것이 SNS를 금지하는 법보다 훨씬 더 강력한 보호막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AM153 뉴스 뒤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